12년간 맏며느리로 헌신했는데 이제부터 제사는 맏며느리 혼자 맡아라. 혼자서 어떻게 다 해요? 12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돌려준 시댁. 그녀가 준비한 누구도 상상 못한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쉼이 있는 공간, 추억다방입니다. 맞이라면, 맏며느리라면 당연히 더 많은 짐을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당연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시댁의 소름 돋는 민낯, 그리고 그의 맞선 한 며느리의 아주 특별한 추석 이야기입니다. 민준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따 엄마가 데리러 올게. 사랑해. 42살의 박선영 씨.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15년 차 베테랑 교사요. 집에서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남매를 살뜰히 챙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12년째 최 씨 가문의 맏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오늘 저녁은 뭐야?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지. 어서 와요. 당신도 회사 일 힘들었죠? 밥 먹고 푹 쉬어요. 남편 최도연 씨. 삼남매의 장남으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나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의 무게 대부분은 아내인 선영 씨의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채워지고 있었죠. 남편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아참, 내일 시댁에 들러야겠다. 추석도 다가오는데 어머님 드릴 영양제도 챙기고 올해는 뭘 준비해야 할지 미리 여쭤봐야 마음이 편하지. 그래, 당신이 좀 다녀와. 어머니가 당신 보면 좋아하시잖아. 가는 김에 아버지 좋아하시는 과일도 좀 사가고. 남편의 당연하다는 저 한마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왕복 3시간 거리의 시댁을 오가며 명절 준비를 돕는 것은 어느새 그녀만의 연례 행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네. 어머님이 요즘 들어 부쩍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쑤신다 하시는데 정말 괜찮으신 걸까? 12년간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를 친정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셔온 선영 씨였습니다. 그 걱정은 진심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걱정이 시댁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시작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추석을 2주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 선영 씨가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하던 가족 단톡방에 시아버지의 짧고 무거운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까지 시간 비워놓고 집으로 모이도록.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빠지는 사람 없도록 해라.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버님이 갑자기 온 가족을 모이라고 하시네. 무슨 일일까요? 글쎄, 추석 앞두고 할 얘기가 있으시겠지. 작년처럼 제사 음식 뭐 할지 정하자는 거 아니야?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다라는 남편의 말과 달리 선영 씨의 가슴은 괜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과묵하시던 시아버지가 저렇게 정색하고 가족을 소집하는 건 12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걸까요? 아니면 집안에 무슨 큰일이라도. 에이, 설마. 너무 앞서가지 마. 분명 추석 준비 얘기일 거야. 그리고 운명의 일요일. 시댁 거실에는 장남 내외인 도현과 선영, 둘째 아들 내외, 그리고 막내딸까지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말이죠. 마침내 시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들어라.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어서 제사 음식을 하는 게 많이 부친다. 아이고, 영감, 애들 앞에서 뭘 그런 소리 해요. 저 괜찮아요. 아직 짱짱해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고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늙으면 다 여기저기 쑤시는 거지. 별일 아니야. 모두가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던 그 순간 시아버지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선영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선영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그래서 말인데, 너희 어머니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또 집안의 법도라는 게 있으니, 올해부터 우리 집 재산은 맏며느리인 선영이 내가 책임지고 맡도록 하겠다. 네. 아버님, 그걸 저 혼자 말씀이세요?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선영 씨의 귓가에는 삐하는 이명 소리만 맴돌았죠. 12년간 전 부치고 나물 무치는 걸 돕긴 했지만 상차림부터 제사 절차까지 혼자 도맡는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집안의 재산은 장손, 그리고 맏며느리가 대를 이어 지내는 법이다. 그게 우리 집안의 뿌리야. 너희 어머니도 20살간 넘어 시집와서 평생을 혼자 해왔다. 이제 네가 그 책임을 다해야지.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어받아야죠. 선영아,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아이고, 저 남편 좀 보세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돕겠다는 텅 빈 말 한마디로 상황을 넘기려 합니다. 바로 그때 선영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동서, 미정 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옅은 안도감의 미소였습니다. 아버님, 그럼 동서랑 같이 준비하면 안 될까요? 저 혼자는 너무 벅찰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둘째는 워낙 음식 솜씨가 없잖니. 괜히 옆에서 부산 떨면 일만 더 많아져. 그리고 직장 다니느라 바쁜 애한테 어떻게 제사까지 맡기냐. 너는 방학도 있으니 시간이 많지 않으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직장 다니는 둘째 며느리는 바빠서 안 되고 똑같이 직장 다니는 맏며느리는 방학이 있으니 괜찮다는 저 논리. 이것은 상의가 아닌 통보였습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선영 씨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건 선영 씨였습니다. 여보, 나 정말 막막해. 그걸 어떻게 나 혼자 다 준비해? 명절 음식 가짓수가 몇 개고 우리 집은 3대 조상님까지 모시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우리 엄마도 다 하셨는데 당신이라고 못할 거 뭐 있어? 우리 엄마보다 당신이 요리 더 잘하잖아. 어머님은 평생 살림만 하셨잖아요. 저는 학교 일에 애들 교육까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하긴 뭐가 불가능해. 당신이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런 건 장남한테 시집 올 때부터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조금만 더 희생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희생이라니요. 12년간 해온 희생은 희생도 아니란 말인가요? 선영 씨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마지막 사람마저 등을 돌린 기분이었죠. 우리 엄마도 맏며느리로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사셨는데 명절만 되면 파스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했는데 이제 나한테 그 굴레가 씌워지는구나.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해. 내가 돕는다니까 그러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남편의 위로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의 마음속엔 시댁에 대한 서운함과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고생에 대한 두려움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가 막힌 결정 뒤에 더 소름 돋는 시댁의 계획과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선영 씨는 텅 빈 거실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제사 준비 목록을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기 목록부터 한우, 조기, 문어, 각종 나물의 과일까지 3대 조상님 제사상에 추석 차례상까지 합치면 상이 전부 4개네. 와, 이걸 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목록을 적으면 적을수록 그 일의 양은 거대한 산처럼 선영 씨를 짓눌렀습니다. 전 부치기, 송편 빚기, 나물 5가지 무치기, 탕 3종류 끓이기.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상 차리기와 뒷정리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일은 꼬박 밤을 새워야 할 분량이었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안 자고. 제사 준비 목록 정리하고 있었어. 생각보다, 아니, 상상 이상으로 할 일이 정말 많네. 여보, 나 정말 혼자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 너무 무서워. 괜찮다니까. 우리 엄마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다 해내셨잖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무서워해.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하자. 피곤하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의 깊은 한숨과 두려움이 들리지도 않는 걸까요? 엄마도 했다는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영 씨는 그저 막막한 마음에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서인 미정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며느리로서 동서만큼은 자기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서, 나 솔직히 말해서 제사 준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혼자 다 하라고 하시니 눈앞이 캄캄해. 우리 올해만이라도 같이 준비하면 안 될까? 어머, 형님. 어떡해요? 형님 힘드시겠다. 저는 워낙 요리에 재주가 없어서. 괜히 제가 거들다가 형님 일만 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얄미운 동서 좀 보세요. 못한다, 방해된다는 말로 책임을 교묘하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안도감을 선영 씨가 모를 리 없었죠. 아니야, 동서. 그래도 둘이 하면 훨씬 나을 텐데. 남을 다듬는 거라도 도와주면 큰 힘이 될 거야. 아버님께서도 형님이 맡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직장도 바쁘고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죄송해요. 대신 제가 필요할 때 꼭 도울게요. 필요할 때 돕는다는 말처럼 애매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선영 씨는 같은 며느리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실망감만 안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너 올 줄 알았다. 제사 준비 막막하지. 나도 시집 와서 시어머니도 없이 혼자 다 배우느라 눈물 꽤나 쏟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생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도 했으니 너도 하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렸죠. 그래도 맏며느리면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해야 집안이 서는 법이야. 우리 집안 제사는 특히 격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과일은 홀수로, 생선 머리는 동쪽으로 잊으면 안 돼. 네, 어머님. 그리고 송편은 꼭 내 손으로 빚어야 조상님께 정성을 보이는 게야. 사다 쓰는 건 절대 안 된다. 나도 20년간 손수 다 빚었어.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시어머니의 조언 하나하나가 선영 씨의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쌓여만 갔습니다. 격려를 빙자한 압박이었죠. 네가 워낙 야무지니까 내가 믿고 맡기는 거다. 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라는 말이 선영 씨의 숨통을 더욱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기댈 곳은 친정 엄마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야. 어머, 내 딸.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이제 시댁 제사 나 혼자 다 맡으래. 나 너무 무서워, 엄마. 이걸 어떻게 다 해? 올 것이 왔구나, 내 새끼. 엄마도 내 나이 때 그랬지. 맏며느리는 그런 건가 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말로 다 못할 세월의 서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걸 다 견뎠어? 난 정말 자신이 없는데. 견디긴 뭘 견뎌.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지. 내 팔자다 생각하고. 딸아. 근데 너는 그러지 마라. 네, 엄마는 그거 다 하다가 온몸에 병만 얻었다. 전통도 좋지만 내 몸이 먼저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 명절이 가족을 위한 거지, 가족이 명절을 위한 게 아니잖니. 친정 어머니의 눈물 섞인 조언에 선영 씨는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선영 씨는 연습 삼아 전을 부쳐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죠. 어떻게, 왜 이렇게 다 타버리지? 모양도 엉망이고. 동그랑땡은 크기가 제각각이었고 명태전은 다 부서졌습니다. 20년 경력의 시어머니 솜씨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여보, 무슨 타는 냄새 안 나?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전 부치기 연습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 나 정말 소질이 없나 봐. 처음인데 당연하지. 몇 번 하다 보면 늘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엄마는 쉽다고 하시던데. 문제는 단순히 요리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남편의 저런 무심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요. 일주일 남았는데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모두가 나만 쳐다볼 텐데. 다가오는 추석은 선영 씨에게 더 이상 즐거운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추석 당일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는 새벽 5시. 선영 씨는 알람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홀로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이제 시댁으로 가야 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준비는 다 됐어? 응, 미리 만들어둔 건 아이스박스에 다 챙겼고 나머지는 가서 만들어야지. 어서 일어나 씻어요. 선영 씨는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한 나물들과 식혜, 그리고 미리 부친 전 몇 가지를 바리바리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엄마, 어디 가요? 할머니 집에 제사 음식 만들러 가야 해. 우리 아가 차에서 조금 더 자자. 할머니 집 가서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알았지? 네, 엄마. 근데 왜 엄마만 만들어요? 작은 엄마는요? 엄마가 이제 그런 일을 맡게 됐거든.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선영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쉴 틈도 없이 앞치마부터 둘러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느긋하게 아침 드라마를 보고 계셨죠. 어이구, 우리 맏며느리 왔구나. 동트기 전부터 서둘렀겠네.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뭐. 부엌은 대강 치워놨으니 알아서 쓰거라. 알지? 우리 조상님들 입맛 까다로우시다.
정성껏 해야 해. 정성껏. 정성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 걸까요? 선영 씨는 산더미 같은 재료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갈 무렵 한껏 멋을 낸 둘째 며느리 미정신애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만 들려 있었고 마음은 더 가벼워 보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님, 벌써 시작하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시다. 동서 왔구나. 미안한데 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손이 2개라도 모자라네. 어머, 형님. 제가 뭐려. 저는 워낙 요리에 재주가 없어서. 괜히 제가 손 떼면 형님 2번 일하게 만들 텐데요. 저 동서라는 사람은 얄밉게도 쏙 빠져나가네요. 선영 씨는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그럼 나물이라도 좀 씻어줄래? 그것만 해줘도 큰 힘이 될 거야. 아, 저희 애가 자꾸 낯설어해서 칭얼거리네요. 잠깐만요. 애 좀 보고 올게요, 형님. 결국 동서는 아이 핑계를 대고 부엌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동서 편을 들었죠. 둘째는 원래 저러니. 그냥 놔둬라. 괜히 일만 더 만드니. 너 혼자 하는 게 속 편해. 부엌에서 기름 냄새와 씨름하며 전쟁을 치르는 선영 씨. 그리고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나머지 가족들. 그 풍경이 선영 씨를 더욱 비참하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혼자 모든 걸 해내려던 선영 씨에게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탕국을 올리고 동그랑땡을 붙이고 동시에 나물을 무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어떡해. 전이 다 타버렸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정성껏 부치던 전이 새까맣게 타버린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죠. 여보, 괜찮아? 무슨 연기야? 전이 타버렸어. 이거 다시 만들어야 해. 괜찮아. 다시 만들면 되지.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 시간이 어디 있어. 저녁에 차례 지내야 하잖아. 당신은 옆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뭐라도 좀 도와줘. 결국 참고 참았던 선영 씨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나타났죠. 부엌에서 무슨 소란이냐? 아이고,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제사 음식은 정성이 으뜸인데 이따위로 하면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실수한 것도 서러운데 시아버지의 호통까지 들으니 선영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긴장감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실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 주저앉고 싶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가족 중 누구 하나 고생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디 맛 좀 볼까? 국이 좀 짜긴 하지만 처음 한 것 치고는 괜찮네. 내년엔 더 잘하겠지.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시어머니의 칭찬 아닌 칭찬은 오히려 선영 씨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해요. 존경스러워요. 고마워. 근데 동서, 다음 명절엔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해. 동서는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선영 씨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평생 이렇게 혼자 싸워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그저 제사 준비하는 기계일 뿐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말이죠. 모든 제사가 끝나고 홀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던 그때 선영 씨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겠다. 맏며느리가 다 알아서 하니 몸도 마음도 편하고 좋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형님이 고생이 많죠. 덕분에 저희가 편했어요. 선영 씨는 고무장갑 낀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사실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한 건 꾀병이었어. 이제 나도 나이 먹었는데 언제까지 그 고생을 하겠니? 맏며느리한테 넘겨야지. 어머, 어머님. 정말요? 어머님 정말 현명하세요. 꾀병. 꾀병이라니요. 선영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맏며느리가 제사 맡는 건 순리야. 그리고 제 성격에 한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하려잖아. 앞으로 우린 쭉 편한 거지. 그 순간 선영 씨의 손에서 접시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12년의 헌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접시 조각과 함께 순진했던 맏며느리의 마음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 자신을 바보 취급하던 동서의 비웃음, 그리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허리가 아프다는 게 거짓말이었다고? 힘들다는 나를 보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던 거야? 나만 몰랐던 거야? 선영 씨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맏며느리의 책임을 강조하던 시아버지의 목소리,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던 남편의 무심함, 그리고 안도하던 동서의 표정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많이 피곤할 텐데. 잠이 안 와서. 여보, 생각할수록 이상해. 우리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허리가 아프신 걸까? 당연히 아프시지. 연세가 있는데. 왜 자꾸 그래? 당신 오늘 예민하다. 피곤해서 그래. 얼른 자. 남편에게조차 섣불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선영 씨는 외로운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들이 나를 속인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날부터 선영 씨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녀만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며칠 후 선영 씨는 안부 인사를 핑계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아이고, 말도 마라. 어제부터 또 쑤셔서 밤새 잠을 설쳤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힘드네. 하지만 선영 씨가 보기엔 시어머니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까치발을 하고 높은 찬장에서 그릇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허리 아프신 분이 제가 꺼내드릴게요. 아차차, 내가 깜빡했네. 이게 다 습관이 돼서.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변명했지만 선영 씨는 이미 의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죠. 어머님이 다니시는 운동이나 물리치료 같은 건 없으세요? 요즘 좋은 치료 많던데. 운동? 아이고,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 그냥 집에서 조심조심 지내는 거지. 하지만 선영 씨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젖은 이불을 힘껏 털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요. 저게 허리 아픈 사람의 모습일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선영 씨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선영 씨는 우연을 가장한 결정적인 덫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트 가는데 쌀 사다 드릴까요? 허리 아프신데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되죠. 아이고, 고맙다. 선영아, 내 덕에 내가 산다. 하지만 마트에서 돌아오던 길 선영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화려한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님, 어디 가세요? 선영아. 아니, 그게 이웃이 하도 가자고 해서 동네 한 바퀴 산책이나 하려고. 어머, 며느님이세요? 어머님 체력 좋으세요. 매일같이 우리 동네 뒷산 정상을 찍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시다니까. 매일 등산이라니요. 이웃의 폭탄 발언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컨디션 좋을 때나 가끔, 아주 가끔. 그러셨군요. 허리는 다 나으셨나 봐요, 어머님.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리 통증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선영 씨는 지난 12년간의 가계부를 전부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우리 집이랑 동선애가 매년 제사비로 100만 원씩, 12년이면 1200만 원인데, 내가 이번에 장본 비용은 고작 30만 원 남짓. 그럼 남은 돈은 다 어디로 갔지? 다음 날 선영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드린 제사비가 항상 남았을 것 같은데요. 남은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게 남긴 뭘 남아. 딱 맞았지. 제가 이번에 해보니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반 이상은 남던데요. 그건 비상금으로 모아뒀다. 나중에 집안 큰일 있을 때 쓰려고. 비상금이라는 말, 왠지 모르게 더 의심스럽지 않으신가요? 선영 씨의 예리한 질문에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며느리들이 낸 제사비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며칠 후 선영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 계산을 돕다가 우연히 보게 된 통장 내역 때문이었죠. 이 적금은 뭐지? 매년 제사 직후에 일정한 금액이 입금됐네. 금액도 우리가 낸 제사비랑 거의 똑같고.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낸 제사비를 고스란히 자신의 개인 적금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이 적금 저희가 낸 제사비로 내신 거 맞죠? 선영아. 그게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나중에 다 너희들한테. 12년 동안 저와 가족들을 완벽하게 속이셨네요. 허리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 제사비도 거짓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선영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차가운 결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진했던 맏며느리는 없습니다. 통쾌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선영 씨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는 뜨겁지만 복수는 차가워야 하는 법입니다. 그녀는 슬픔을 삼키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증거로 저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수없이 되뇌었죠. 첫째, 시어머니 꾀병 입증. 둘째, 제사비 횡령 증거 확보.
셋째, 동서의 공모 사실. 이 모든 걸 가족들 앞에서 밝혀야 해. 선영 씨는 노트에 지금까지 발견한 사실들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허리 아픔을 연기하던 시어머니의 모습, 매일 등산하는 영상, 그리고 12년간의 제사비 입출금 내역까지.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죠.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 표정이 무서운데? 아, 그냥 내년 제사 계획을 미리 세워보고 있어. 완벽하게 해내서 어머님 칭찬받아야지. 벌써? 역시 당신이야. 우리 맏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칭찬에 선영 씨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던 12년 전의 맏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선영 씨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관계가 생각보다 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 부엌에 일부러 놓고 온 핸드폰 녹음기에 두 사람의 기가 막힌 대화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형님이 제사 맡으니까 정말 편하긴 하네요. 명절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쟤는 성격이 답답해서 한 번 맡으면 죽어라 하거든. 우리가 머리를 잘 썼지. 선영 씨는 숨을 죽이고 녹음된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사 같은 거 너무 귀찮고 싫거든요. 형님은 착한 건지 순진한 건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저렇게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없죠. 순진하다니요. 부려먹기 좋다니요. 지금까지 선영 씨의 헌신을 그렇게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쭉 저렇게 하겠지 뭐. 제 팔자려니 생각해. 네, 어머님. 저도 마음이 편해요. 형님 혼자 고생하는 건 미안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선영 씨의 분노는 이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같은 며느리이면서 자신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비웃기까지 한 동서에게까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동서도 공범이었구나. 두 사람 다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줄게. 선영 씨는 이제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공개할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 허리가 계속 걱정돼서 선물을 하나 해드릴까 해. 종합건강검진 예약해드리면 어떨까? 건강검진? 그거 좋은 생각이네. 허리 아프시니까 MRI도 찍어보시라 해. 내가 돈 보탤게. 우리 선영 씨 정말 현명하죠? 꾀병은 병원 가자는 말 한마디면 들통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선영 씨의 제안에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건강검진은 무슨. 됐다. 나이 들어 병원에 가봤자 병만 더 얻어와. 돈 아깝다. 그래도 허리 아프신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죠, 어머님. 저희가 제일 좋은 병원으로 알아볼게요. 아니라니까. 나 다니는 병원 있어. 거기서 물리치료도 받고 있어. 물리치료요? 매일 등산하는 분이 물리치료는 언제 받으실까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어느 병원이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모셔다 드릴게요. 그게 동네 작은 병원이라.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괜찮으니 신경 꺼라. 시어머니의 당황하는 표정에서 선영 씨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선영 씨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이죠.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동생네 식구까지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제사 방식에 대해 제가 중요한 제안을 좀 하려고요. 제안?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내가 동생들한테 연락할게. 고마워요. 특히 동서한테는
꼭 좀 오라고 전해줘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공범인 동서도 그 심판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선영 씨는 그날을 위해 밤늦도록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적금 통장 내역 사본, 등산하는 영상 파일, 그리고 동서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의 USB에 담았습니다. 지난 12년간 저를 속인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드릴게요. 선영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주말이 밝았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래, 마다가. 할 얘기라는 게 뭐냐? 제사 준비가 힘들어서 그러냐? 네, 아버님. 앞으로 우리 집안 제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아니었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시어머니와 동서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쭐 게 있습니다. 어머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아직도 많이 아프신가요? 아프고 말고. 나이 먹으면 골병 드는 거야. 어제도 쑤셔서 잠을 설쳤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제는 뒷산 정상까지 거뜬히 올라가시던데요? 무슨 소리야? 그냥 동네 한 바퀴 산책한 거 가지고.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맏며느리의 날선 공격은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어른한테 말 조심해야지. 잠깐만 여보.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좀 있어서요. 선영 씨는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제 모든 거짓을 끝장낼 통쾌한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어 그 안의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으로 집중되었죠. 지난 12년간 저희 두 아들 내외가 제사비 명목으로 낸 총액입니다. 1년에 100만 원씩, 정확히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냈었나? 선영 씨는 이어서 시어머니의 통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돈이 매년 제사가 끝나자마자 어머님 개인 적금으로 들어간 거래 내역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건 나중에 집안 큰일에 쓰려고. 집안일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어머님? 선영 씨가 핸드폰을 TV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며칠 전 선영 씨가 찍어두었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이불을 털고 등산을 하고 20kg 쌀포대를 번쩍 들어 올리는 영상이었죠.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허리가 부러진다더니 저건 또 뭐야? 그게 아니라 그날은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내가 설명할게. 여보,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12년간 저와 가족 모두를 완벽하게 속이셨잖아요. 선영 씨의 차가운 시선이 이번엔 동서 미정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정 씨는 애써 시선을 피했죠. 동서, 저를 순진해서 부려먹기 좋다고 하셨죠? 제사 준비가 귀찮고 싫다고, 저 때문에 편하다고 하셨고요. 형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선영 씨는 보란 듯이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방 안에는 얄미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형님은 착한 건지 순진한 건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저렇게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없죠. 제 성격에 한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하래잖아. 앞으로 우린 쭉 편한 거지. 선영아, 이게 다 정말이야? 그래, 여보. 나는 12년간 당신 가족들의 연극에 속은 바보 같은 아내였어.
어머님의 허리 아픔도 거짓말, 제사비 사용도 거짓말. 모든 게 거짓이었어. 마다가 그만하거라. 집안 망신이다. 망신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과 어머님, 동서가 당해야죠. 12년간 저를 속인 건 바로 세 분이니까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12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힌 선영 씨는 마침내 그녀가 준비한 새로운 규칙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재산은 삼남매가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근본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재산은 장남이 지내는 거야. 근본이요? 온 가족이 조상을 기리는 마음 없이 맏며느리 하나 희생시키는 게 근본 있는 제사인가요, 아버님? 이제 그 잘못된 전통, 제 선에서 끊겠습니다. 선영 씨가 준비한 제사 분담 계획표. 그녀의 단호함에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저는 요리를. 저도 12년간 혼자 배웠어요. 이제부터 동서도 배우면 돼요. 싫으면 사람을 사서라도 하세요. 선영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러지 말아라. 어머님, 이제 진짜로 푹 쉬세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리고 선영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돈 문제였죠. 그리고 지난 12년간의 제사비를 정산하겠습니다. 정산이라니? 저희가 낸 돈과 실제 쓴 돈의 차액, 어머님 적금 통장에 있는 그 돈, 전부 돌려받겠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돈 계산을 하냐? 가족끼리는 사기쳐도 됩니까? 재산은 조상을 모시는 거지. 어머님 개인 비자금을 만드는 날이 아니잖아요. 선영 씨가 정확한 계산서를 내밀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총 780만 원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여보, 그래도 돈까지 받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속은 게 잘못이야. 속인 게 잘못이야? 이건 당신 돈이 아니라 12년간 희생당한 내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야. 선영 씨의 논리에 가족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적금을 해지했고 모든 돈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허리 관리 잘하세요, 어머님. 6개월 뒤 다음 제사날. 최가의 부엌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할 것 없이 모두가 부엌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었죠. 형님, 제가 부친 전맛 좀 보세요. 이번엔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내가 만든 탕이 제일 맛있네. 나 소질 있나 봐. 선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명절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년의 억압에서 벗어난 선영 씨.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맏며느리가 아닌 가족의 문화를 바꾼 주체적인 여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진짜 전통이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남기면서요. 오늘 추억다방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